네, 시작에 프로들과 함께 하시죠. 지금부터 프로의 시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게요. HB투자그룹 손유로 팀장,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첫 번째 시선은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 소식에 들썩 정유주 투자 매력은 이렇게 물음표 달려 있습니다. 손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궁금합니다. 사실 오펙 플러스발 이슈는 어제 시작해서 처음으로 부각된 이슈인데 오늘 이 이슈를 가져오신 거는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조금 더 연속성을 기대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신지 선정 배경부터 듣고 싶네요. 네, 우선 좀 앵커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유 관련 뉴스가, 이 감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어제 아침에 나왔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민생 경제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일 수가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투자를 해볼 만한 이슈인가라는 것을 검토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감산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되고 이제 정유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실적이 개선됐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러우 사태 발생하면서 유가가 이제 뭐 $90, $100까지 갔을 때 어떤 정제 마진의 증가로 인해서 정유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실적이 개선됐었고요. 하지만 유가가 너무나도 가하게 상승한 나머지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1분기랑 2분기는 긍정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었지만 3분기와 4분기는 다시 좀 되돌아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려고 가져온 섹터가 아니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 등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고점과 저점 기준을 쓸 때는 부담되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손 팀장이. 또 한 번 이렇게 감산을 했다라는 이슈의 무게가 왜냐하면 또 한 번의 대규모 감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연속해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셈법이 있잖아요. 국내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사실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호재성과 악재성 그 양면을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활용해 하셔야 되는 건지.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증권 전문가 이전에 이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가 가격이 상승했고 이제 연준이나 이쪽에서는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를 잡기 위해서 어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감산을 통해서 공급을 줄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좀 민생에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에 감산을 진행했고 올해 다시 감산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산 그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감산을 진행한 이유는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방 조치라고 합니다. 이건 저는 좀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유가의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 부분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유가의 적정 가격이 얼마냐로 물어봤을 때는 개개인의 사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감스럽게도 생산자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한 $55에서 $60 정도면 된다. 근데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전에 과학 측에서 봤을 때 고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유가가 한 70에서 $75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적정 유가는 70에서 $75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70에서 $75는 우리가 좀 버는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감산을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 정유주를 준비를 했지만 정유주를 가지고 2023년 연말까지 끌고 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갭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유 관련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막 올라왔었고 매매 관점은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좀 지금 방송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물가 안정화에 대한 시장 기대를 꺾을 만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수급적인 이슈로 접근해서 종목을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우리 종목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는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기 대표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시각이 사실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요인들 보고 계세요?
중국 뭐 노동절 연휴 이걸 본다면 수요 측면에서 촉발되는 걸 봐야 되는 건지 공급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 두 가지 수급이라든지 공급을 보자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위기이자 기회에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동시 요인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오펙 플러스의 어떤 기습적인 감산, 여기에 러시아가 지금 서방 경제에 계속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감산 조치도 조금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감산량을 보면 하루에 160만 배럴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큰 수치인 거고, 기관들이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유가가 좀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추정은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보여요. 중국의 재개방도 기다리고 있고 러시아도 지속적으로 감산을 할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우선 재개방으로 보자면 우리 국내 경제에는 가뭄의 단비 수준입니다. 현재 무역수지 적자가 13개월째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개방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기존 이제 대중국 수출 물량을 봤을 때 수출 주요 품목들은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수출이 미국 쪽의 눈치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제한될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 자체가 국내에 조금 고착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의 중국의 경제 재개방이 저는 인플레가 상승되는,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 아니고 디플레가 수출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전문가들 보면 중국의 경제 대개방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쪽에 이 재고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기업의 중국 내 재고가 15조 9천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고요. 전 세계적으로 물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값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중국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풀리게 됐을 때 뭐 중국이 공급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재고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물가 안정화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성이 여러 갈래로 생각보다 뻗어 나갈 수 있네요. 국내 관련주 가운데 한 종목 꼽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미국과 국내 시장이 좀 달라요. 이 유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대장주 정유주격 종목들은 정말 시원하게 움직였는데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시장 관심 많으실 SK이노베이션 조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기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수급 성격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보시다 보니까 역시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정유발 이슈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2차 전지 발 이슈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만 지금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정유주 쪽의 움직임이라기보다 저는 배터리 쪽의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들이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자회사 SK온을 상장을 준비 중인데,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의 주가의 어떤 할인율, 주가를 계속 눌렀던 요인은 이제 SK온의 어떤 상장 이슈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이 동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SK온이 상장했을 때 우리 과거 투자자분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시키면서 어떻게 되었죠?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낙폭이 커졌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거기에 대한 할인율을 받고 있었다가 최근에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을 보시면 배당이라든지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만 짧게요, 기 대표님.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의 정유주의 랠리로 따라살 수 있는 대형 섹터 볼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성으로 오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좀 길게 보기에는 여러 좀 매크로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형주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작은 종목을 보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궁금하고요. 앞서 큰 손들이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실적을 보고 지금 투자자 개인분들도 모아가도 되는 시점인지 뉴스를 본다면 어느 걸 봐야 되는지 좀 차례로 좀 읽어주세요. 네,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신의 투자 원칙에 맞게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사선 안 되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자 기업이나 관리 종목 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좀 중장기적인 종목을 원해라고 하신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탑픽을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보통 이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좀 유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어떤 유가가 상승해서 감산을 해서 유가 상승해서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종목은 딱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유가가 올랐을 때 실적이 반영되는 모습이고 나는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라고 하시는 분이란다면 저는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 낫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23년까지 쭉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러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가가 $90까지 갔을 때 SK이노베이션이랑 S-오일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유가가 $90나 $100까지 갔다가 그 가격을 지킨 것이 아니고 $70까지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 3분기, 4분기 실적은 깎였습니다. 심지어 S-오일이랑 SK이노베이션은 4분기 이제 적자 전환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제가 정유주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손 팀장이 정유주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종목들을 사가지고 연말까지 끌고 가야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뭐 주가도 상승시키고 종목의 재무가치도 상승시킵니다. 근데 어떤 인위적인 감산에 따라서 유가가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개선되겠지만 작년처럼 유가의 어떤 실적의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매수는 해야죠. 매수는 한 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이나 혹은 그들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은 조금 어떤 차익 실현의 이슈 이런 것을 좀 감안하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유주 탑픽 주실 때 아마 사이즈가 큰 종목은 아닐 것 같고요. 긴 기다림이 필수인 종목도 아닐 것 같거든요. 자, 포인트와 함께 어떤 종목인지 탑픽 들어볼게요. 네, 역시 앵커님 정확하게 파악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종목은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안정적 실적을 갖고 있고 어떤 유가 상승에 따라서 폭발적인 실적 연동성을 보여주지 않지만 대형주를 제외한 중소형주 중에서 유가 관련 모멘텀이 지속됐을 때는 그 어느 종목만큼이나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보통 아는 게 뭐 한국석유나 흥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해당 종목들은 이미 10%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성장성과 안정성과 일관 변동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좀 대성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스나 뭐 전력발전,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이제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듯이 대성산업 같은 경우도 GX 칼텍스의 최대 일반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전기 모빌리티나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로봇 등 신사업을 추진했다고 발표했고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 사실 오늘 점심에 원고를 드릴 때는 이제 다찌언 캔들 보합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저점을 높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저점을 높이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지만 수급 동향을 본다면 최근 일주일 동안 외인이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단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정유주 관련 종목으로 좀 짧게 한 2, 3일 정도만 매매를 하셔도 좋은데 혹시라도 매매를 놓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업을 다양하게 추가했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4,550원 말씀드렸는데 외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4,640원부터 4,55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원, 1차 목표가는 5,3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정유에 대한 모멘텀만 가진 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탑픽으로 나온 쪽이 대성산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선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번째로는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바로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썰 곳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고 시멘트주 매출 주가 두 마리 토끼 잡나 시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수급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지난주 후반부터 꿈틀거리네 라고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뉴스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정리를 먼저 기 대표님과 해볼까 합니다.
수요에 대한 이야기, 공급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공급 사태에 대해서 우려는 더욱더 가중이 되고 있어요. 성수기 더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특별한 원인, 이유는 설명이 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어디서 보셨나요? 우선 원인으로 보자면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중첩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해부터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레미콘사들이 조금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때 이제 차질을 빚었던 현장들이 조금씩 이제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버렸습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최근에 이제 따뜻한 날씨로 돌아서면서 겨울철에 이제 돌관 공사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강화된 품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콘크리트 제조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단위 수요량이 12% 정도 평소보다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붕괴 사고를 겪은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레미콘사에다가 시멘트 함유량 자체를 기존보다 5% 이상 상향을 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멘트 업계가 대표적으로 설비 보수 기간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들까지 좀 중첩이 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의 매력은 어디에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궁금하실 거는 이게 반영이 더 될 만한 이슈인지 정말 네. 트리거인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신 건가요? 국제적으로 유연탄 가격이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건설 경기 아직은 좋지 않지만 현재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들을 봤을 때 길게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랑 이제 하반기에 유연탄 그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연탄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상으로 유연탄 가격은 하반기부터 쭉 안정화를 걸어고 왔었고 향후 가격이 만약에 유연탄 가격이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시멘트 가격 인상 요인으로 바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작년에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 가격을 10만 원대로 올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숫자가 올해 1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실적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포인트도 궁금해요. 1분기 실적, 그러니까 가격 올린 분에 대해서 좀 무게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도 1분기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점을 포커스로 맞추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단기로만 봐야 되는 종목인 걸까요? 너무 넓게 보면은 오히려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 보통 시멘트들은 이벤트와 관련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시세 분출이 빠르게 나왔다가 좀 거래량이 많이 빠지는 특징이 있기도 한데요. 투자 포인트로 보자면 시멘트사들의 실적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유연탄 가격이 높았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시멘트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도 이미 선반영되어서 하락 추세를 계속 지났었고 올해는 이제 그런 기저효과에 따라서 이익 증가 전망치가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탄 가격도 본격적으로 낮아졌고 거기에 대비해서 시멘트 공급 단가는 10만 원 선으로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이익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12년도에도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주택이라는 게 원가 상승이고 이제 원자재 비중도 좀 높아지면서 이익이 조금 감소하는 국면이 있을 때 자재 기업들, 시멘트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있죠. 270만 호 임기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당에 대한 어떤 정책들도 조금 순항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투자 포인트 가져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시멘트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건설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손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시멘트와 함께 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주목도를 높여가고 있는 요즘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건설주도 서서히 볼만한 시기가 드디어 온 걸까요? 이렇게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많이 짓고 있다는데 괜찮은 걸까요?
네, 우선 뭐 이제 거래량이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지 이제 부동산까지는 아닌데 우리 기 대표님 부동산 전문가니까 이제 기 대표님 말씀 더 정확할 것 같고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뉴스를 봤을 때는 어떤 조금 턴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이 턴이 여기가 바닥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어떤 부동산 경기나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어떤 선행 지표로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전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 30%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다 빠진 것이냐, 아니면 현 위치에서 조금 더 하락까지 이탈할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더 이제 부동산에 정말 정통한 전문가 분들께 좀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건설 지수가 반등한 부분들, 그다음에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PF 리스크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PF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어떤 건설에 대한 뭐 신규 주택 건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 올랐는데 그 중에서 뭐 20%, 30% 하락했을 때는 이게 정말 바닥까지 다 내려온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뭐 맞다 아니다 보다 뉴스를 많이 읽었을 때는 조금 더 하반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PF 리스크가 가장 연관이 있는 게 유보율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PF 리스크가 지금이 뭐 제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PF 리스크가 더 이상 안 터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PF 리스크 과연 뒤에 안 터질까? 이렇게 확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 몇 번 말씀드릴 때 건설주 어떤 거래량이나 수급 동향 주가 움직임 봤을 때는 투자하셔도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들고 가시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벽히 안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수익 관점 접근하신다면 괜찮고 혹시라도 난 뭐 뉴스를 잘 못 봐. 난 트레이딩 스킬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유보율이 그래도 500% 넘는 그래도 PF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한 번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보시기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저는 뭐 실적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뭐 주가 흐름 좋은데 유보율이 20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보율 높은 종목은 좀 저는 뭐 GS건설, 뭐 동부건설, 서희건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팀장님 그러면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앞서 건설주가 지금 힘이 없는 이유가 PF 관련 리스크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로 하방도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시멘트 관련주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난해 실적 감소에 따라서 주가가 내렸다고 하면은 1분기 실적 보고 여기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베팅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저는 이제 뭐 기 대표님이 워낙 절친이어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니까 이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다 하고 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뭐 한일 현대 시멘트나 뭐 현대 시멘트나 제가 탑픽으로 소개해드릴 종목 외에는 좀 안전하게 연간실 흑자 나오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적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시멘트 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변동성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제가 건설을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멘트가 더 공격적이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저줄 퍼붓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종목이니까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그러지 않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2주나 한 달, 3개월 정도 갖고 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연말까지 갖고 간다? 연말까지 갖고 갈 때는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주도 변동성 강하니까 좋고 그다음 건설주도 좋은데 미래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PF 리스크 끝났습니다. 금융 리스크 끝났습니다. 긴축 리스크 끝났습니다. 금리 인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먼저 안전벨트를 차야 되고 그 안전벨트는 당연히 유보율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기 대표님께서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긴 하는데 네. 더욱더 강력한 고개 끄덕임으로 무언가 반박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싸움은 스튜디오 밖에서 제가 네. 건의를 드리고 일단은 시멘트를 본다고 하면 반박을 좀 해주시죠. 어떤 네. 종목을 보니 이 탑픽을 가면 괜찮다더라 라는 네. 포인트와 함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시멘트 탑픽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하고 거래량이 좀 많이 빠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주 안에서 대장주로 가지고
가져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 시멘트로 선정을 했고요. 고려 시멘트 앞서 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작년까지 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올해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고요. 영업 손실은 좀 낮지만 매출이 6.4% 증가를 했습니다. 기업을 보실 때 전방 산업의 매출이 줄고 있는 기업은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고요. 영업 손실은 조금 냈다. 그러니까 잘 팔았으나 많이 남기지 못했다 정도입니다. 그 사유가 유연탄 가격의 단기적인 급등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판가 인상으로 올해 1분기부터 충분히 상쇄시키고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건설 업계 안에서 시멘트 업체들이 뭐랄까 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한 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이제 유연탄만 보시면 안 됩니다. 대체 연료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데 기존의 시멘트 만들 때는 유연탄이 원가 비중의 60에서 70%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시멘트사들이 빠르게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셨겠지만 천연가스 가격 어떻게 되었죠? 정말 계속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충분히 더욱더 유연탄보다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캐파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 건이 공시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 시멘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만 선절을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부터 2,570원 위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3,500원 보고요. 손절가는 2,21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을 내려봤는데 손현호 팀장님도 여기에서 관심주를 가져오셨어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있네요. 자, 오늘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서 가격 전략 위주로만 들어볼게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가져온 토픽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단기 수익 관점을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레미콘 제조 판매 건설을 영위하고 있고 분기 실적은 가끔 적자가 나오지만 연간 실적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친환경 레미콘 규격 인증 획득 그리고 레미콘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평가 매도가 상당히 심하고 5% 이상의 배당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쪽을 본다라고 하면 외인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 좀 상당히 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3,450원 이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6% 구간,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3,800원 정도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가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프로의 시선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B투자그룹 손유로 팀장, 데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